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책 속에서만 깨달음을 찾으려 했던 한 노승이 결국 길 위에서 마주한 뜻밖의 인사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 깊은 울림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처음 그 노승, 혜운 스님을 뵌 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은 더 된 옛날이었다. 그때 난 삼남 지방 강진 땅에서 군청의 서기로 일하고 있었고, 혜운 스님은 인근 삼홍사라는 산사에서 머물고 계셨다. 스님은 마을에서는 흔치 않게 늙은 소나무처럼 고요한 기운을 지닌 분이셨고, 4월 초파일이면 어김없이 내려와 마을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씩 들려주시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스님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스님이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겼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마음이 씁쓸했다. 인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평생을 수도한 네가 그걸 못 배웠다니 도통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노승의 글자다운 말버릇짐으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스님은 삼홍사를 비우셨다. 시주하러 가신 것도 다른 절로 가신 것도 아니었다. 조용히 문을 닫고 걸어 나가셨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혜운 스님이 떠나신 날, 사찰 뒤편 감나무 아래에 짧은 글이 적힌 나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다. 책으로는 다 알 수 없더이다. 길 위에서 인사를 배우러 갑니다. 그 글꼴을 들었을 때 내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릿했다. 아니, 평생을 법당에서 수양하시던 분이 어찌 홀로 길을 떠나실 생각을 하셨을까?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고 어떤 이들은 걱정 반, 조롱 반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 나이에 무슨 도를 구하겠다고 떠돌이 신세가 되신다더냐. 하지만 나는 그게 단순한 도피도 엉뚱한 방황도 아니란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혜운 스님은 그저 말이 없는 분이었을 뿐 삶에 대한 갈증이 누구보다 깊은 분이었다. 스님이 처음 들른 곳은 남도 평야의 조그만 마을이라고 들었다. 한 노인이 걸음을 뿌리다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다. 이 세상엔 참 고운 인사들이 있지. 바람처럼 스치지만 마음을 한참 붙잡는 그런 말들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잠시 허리를 굽혀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한다. 그대가 말한 인사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노인은 방금 한 말을 곱씹듯 다시 입에 담았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수고했소라 말할 때였지. 눈물이 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사인데 그 안엔 내 삶을 알아주는 마음이 있었거든. 스님은 그날 밤 여관방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다 한다. 아랫목에 불기운은 남아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지 않는 그리움 같은 것이 맺혀 있었고 그 다음엔 충청의 어느 산간마을로 향하셨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그 마을에서 스님은 허름한 대장간을 지나다 대장장이 아재의 아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범, 손 조심해. 오늘도 내 손으로 만든 나디 밭을 살린다. 아이는 해맑게 웃었고 대장간엔 매캐한 연기 사이로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스님은 한참이나 그 문 앞에 서 계셨다고 한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작은 문장 하나에 담긴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스님이 경기 남부의 어느 사막 같은 벌판을 걷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길은 사방으로 펼쳐졌고 그 어느 곳에도 샘물은 없었다. 물병은 진작 바닥났고 바람은 숨이 막힐 만큼 메말랐다. 스님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하늘이시여, 이 생이 여기서 끝나도 원망하지 않겠다오나 단 한 사람에게서라도 그 인사를 듣고 싶사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저 멀리 나무 하나가 흔들렸고 그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을 마시고 열매를 따 먹은 후 스님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나무를 향해 인사했다. 그대는 길 위에서 나를 살린 은혜로운 벗입니다. 제게 생명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날 때 그는 몇 걸음 가다 말고 뒤돌아 나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그 나무가 스님의 인사에 답하듯 그렇게 반응했다. 그날 이후 스님의 눈빛은 달라졌다 한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을 때면 그 의미를 가슴으로 받아들였고 누구에게 인사를 건넬 때면 마음을 담아 전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다시 사몽사로 돌아오신 해운 스님은 말없이 평상에 앉아 계셨고 봄바람에 감 꽃잎이 한두 잎씩 떨어지던 어느 날 내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야 알게 되었지. 가장 귀한 인사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삶을 살린 한마디, 마음을 안아준 눈빛, 그 모든 것이 인사더구나. 그 말씀에 나는 울컥했다. 그리고 문득 나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넨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인사를 따르게 되었다. 가벼운 묵내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고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꺼내기 위해 시작했다. 해운 스님은 그로부터 몇 해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지금도 사몽사 뒷산 감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진심을 담은 인사는 생명을 살린다. 그해 늦가을 나는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북 괴산의 작은 마을을 지났다. 여느 시골과 다르지 않은 그곳엔 땔감 냄새와 볕에 말린 무청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집마다 말없이 겨울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발길을 옮기던 중 마을 어귀에 허름한 주막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허공엔 젖은 집단이 걸려 있었고 지붕 처마 밑에 걸린 고추들은 바람결에 살랑거리며 속삭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주막 안은 장터를 다녀온 이들로 북적였고 벽 한쪽에 앉아 막걸리잔을 들고 있는 백발의 노인을 보게 되었다. 인상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고 깊은 데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고 주모가 가져다준 따끈한 두부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었다. 그 노인은 곧 조용히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주기 위해 시작했다. 나는 예전에 남쪽 바다 섬마을에서 왔소. 어릴 적부터 바람소리와 파도소리에 익숙해졌고 바닷일을 하며 늙어갔지. 그런데 나이 50을 넘긴 어느 날 문득 이 삶이 참 텅 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이다. 아침마다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하고 돌아오면 막걸리 한 사발에 몸을 식히는 삶이 싫어진 건 아니었소. 다만 이 나이쯤 되니 사람 하나 진심으로 안아본 기억이 없다는 게 허전하더이다. 그는 말을 멈추고 막걸리잔을 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그리하여 나는 그 섬을 떠났소. 배를 처분하고 낡은 여행 자루 하나의 옷까지 몇 벌과 죽은 아내의 사진을 넣고서 그때부터 전국에 저리며 산골이며 이름 없는 동네를 돌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이 마을에 이르렀소. 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막눈이 내리기 위해 시작한 겨울 초입, 마을 어귀 감나무 아래에 서 있던 그는 손끝까지 얼어붙은 채 길을 묻기 위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 집은 마을에서 꽤 오래된 한옥으로 유난히 기품 있는 대문과 깨끗한 마당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중년 부인이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로 드러나는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고 했다. 노인은 길을 묻고 돌아서려 했지만 그 여인은 눈이 내리는 바깥 추위를 보고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추우신데 방에 들어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노인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겨울마다 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해 준비하던 쌍화탕 내음이 문득 떠올라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단다.
부인은 말없이 물을 데우고 묵은지와 찐 고구마를 내놓았다. 노인은 손이 떨려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지만 여인은 말없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 노인은 마음 깊은 데서 오래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 집은 동네의 서당이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고 마을의 어른들도 가끔 들러 글 공부하곤 했다. 노인은 하룻밤 묵고 떠나려 했으나 여인의 남편이 말없이 마당 한쪽 빈방을 내주며 말하더란다. 이 겨울 다 가기 전에 떠나진 마십시오. 마음이 추울 때일수록 사람 곁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에 노인은 다시 한번 울컥했단다. 그 부부는 이름 모를 떠돌이를 위해 방을 데워주고 식사를 챙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2달 머무르며 그는 서당 아이들에게 자신이 아는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을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 떠돌며 본 세상 이야기를 술술 풀었다. 그리고 설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윷놀이하던 마당 한가운데서 여인이 노인에게 떡국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 올해는 우리 식구로 함께 지내요. 그 말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수십 년을 무덤처럼 지고 살았던 외로움을 녹이고 말았다. 그렇게 그는 어느덧 마을의 일원이 되었고 여인과 사내는 친딸과 사위처럼 지극히 그를 모셨다. 이보시오 젊은이, 난 그때 알았소. 인사란 말뿐인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오. 누군가의 생을 바꾸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는 그 한마디라는 걸.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저 뜨거운 술이 속으로 들어가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게 젖는 느낌만 있었다. 노인은 그 후로도 몇 년을 그 마을에서 지내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의 무덤은 감나무가 보이는 뒷산 언덕에 있었고 해마다 설이 되면 그 여인과 사내가 떡국 한 그릇을 담아 그곳에 다녀온다고 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마음이 담긴 인사 한마디요. 그걸 아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지더이다. 그해 겨울이 되기 전 나는 전북 고창의 모양성 아래를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다. 추운 계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걸어가겠다는 결심이 어리석다고도 생각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자꾸 북으로 이끄는 듯했다. 새밑바람이 등 뒤를 떠밀듯 불어오고 밟는 땅마다 말라붙은 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길 위에서 만나는 바람과 침묵은 내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되어주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강원도 정선과 평창 사이의 깊은 산고개에서 길을 잃었다. 지도는 눈밭에 젖어버렸고 길이라 믿고 걷던 오솔길은 곧 언덕과 낭떠러지로 바뀌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주위는 눈보라로 가려지기 위해 시작했다. 손끝은 얼어붙고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물병은 전날 다 비어 있었다. 이대로 걷다가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갔다. 나는 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다. 그 자리에 조용히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모았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간직한 삶의 집착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제는 되돌아갈 길도 소리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송이는 쉼없이 내려 내 어깨와 두 팔을 덮고 있었고 눈앞은 흐릿하게 하얗기만 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눈바람에 속은 귀신 소린가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눈 속에 희미한 형체가 드러났다. 집신을 신은 다부진 걸음걸이, 어깨엔 나무찜을 맨 중년 사내였다. 그 사내는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털어내며 낮게 물었다. 거기 무사하신가요? 나는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부축하더니 짐중에 있던 집 두루마기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고는 말했다. 자, 일단 이 산에서 내려가야 하오. 우리 마을이 멀지 않소?
그 사내는 내 팔을 끼고는 허리를 굽혀 눈길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마을은 아늑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집 몇 채였다. 그는 내게 자기 집의 외양간 옆방을 내어주었고 장작을 피우고는 따뜻한 보리차 한 사발을 내왔다. 그 사내의 이름은 고재학이었고 부인은 성이 신씨가 조용한 여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내게 과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저 눈 덮인 내 옷을 털어주고 저녁엔 묵은지 찌개와 고구마를 내어왔다. 그날 밤 나는 방 한편에서 몸을 말리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외양간 옆에서 소가 느릿하게 숨쉬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바람소리가 창을 스쳤다. 나는 그 사내와 여인에게 아무런 인사도 하지 못했다. 입술은 얼어붙은 듯했고 머릿속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넨 적이 있었던가? 그저 습관처럼 고맙다고 말했을 뿐, 그 고마움이 내 가슴에서 비롯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며칠을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나는 재학 씨의 일상을 함께 지켜보게 되었다. 새벽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부인과 함께 된장을 고르고 아이 셋의 옷을 살폈다. 부인 신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집안 구석구석이 그녀의 손길로 정갈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침이면 옹기종기 앉아 나에게 인사를 하곤 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덜 추우세요? 나는 아이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러웠다. 한 번도 그들에게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가족은 나를 집안의 한 사람처럼 대해주었다. 따뜻한 국에 말아준 밥 한 그릇, 반찬 그릇을 살며시 내 앞으로 밀어주는 손길, 아이들이 들려주는 허튼 이야기 하나에도 그들에겐 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식사 후 내가 문 밖에 쌓인 눈을 쓸고 있을 때 재학 씨가 말없이 내게 다가왔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한 장의 작은 조각종이었는데 그 안엔 다소 투박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고맙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었기에 우리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조각 종이를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몇 년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나는 늘 남을 돕는다고 했고 묵묵히 걸어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답해본 적은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길을 나섰다.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부인 신씨는 두 손 모아 조용히 말했다. 부디 길 위에서도 따뜻한 인사 자주 받으시길 빕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신 것도 제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이 집안이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 눈 덮인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엔 분명 사람의 마음을 닮은 온기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게 다시 살아가도 좋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 인사는 그저 한 줄의 말이 아니었다.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눈 덮인 외딴 산마을에서 분명히 배웠다. 한겨울 끝자락, 나는 강을 건넜다. 얼음장 밑으로는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 강을 건너면 경기도 남쪽, 수원 근방의 옛 고갯길로 이어진다. 내가 걷던 길은 옛 사대부가 한양으로 가던 오래된 길목이었고 지금은 사람의 발길이 드문 외진 고갯길로 남아 있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파고들고 가끔 까치가 나뭇가지에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인사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나는 스스로 사람들을 다시 부려 애쓰게 되었다. 그날 해질 무렵 나는 우연히 어느 작고 낡은 찻방 앞에 이르렀다. 얼핏 보면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법한 초가였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나는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고 있었다. 작은 화로가 놓인 실내에는 나이 지긋한 여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본 그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날이 많이 찹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작고 단출했지만 책장이 빽빽했고 벽 한편에는 빛바랜 족자가 걸려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김수련이었다. 수련 씨는 원래 서예를 가르치던 이였는데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이 찻방을 지키며 지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찻잔을 내어주는 손이 매우 단정하고 조용했으며 말투에는 오래된 담담함이 배어 있었다. 차향이 낯설진 않으시는가요? 이건 산청에서 온 감입차예요. 노인들이 위장을 덜 상하게 하니 자주 찾으시죠.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받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수련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깊은 정서가 담겨 있었다. 화로에 불을 보태며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전에 이 찻방엔 참 많은 사람이 들렀습니다. 시인도 있었고 남편 잃은 상주도 있었고 멀리 떠나기 전 마지막 차 한 잔 마시러 온 이도 있었지요. 나는 그녀가 말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벽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한 번은 겨울비 오던 날이었어요. 젊은 사내가 흠뻑 젖은 채 이곳에 들어왔죠. 말없이 차를 마시고 말없이 나가더니 이듬해 봄에 편지 한 통을 보내왔어요. 그날 차 한 잔 덕에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었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 편지,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 한 구석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필체에는 당시의 절박함과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눈으로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덧붙였다. 사람들이 떠나도 그들이 남기고 간 인사는 여기에 남아있죠. 어떤 말은 향기처럼 오래 남고 어떤 말은 상처처럼 스며들어 잊히지 않아요. 나는 순간 수련 씨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지 손님과 주인의 대화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담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내게 찻주전자 하나를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이건 제 스승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은 차를 따를 때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을 붓는 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날 밤 나는 그 찻방에서 묵게 되었다. 수련 씨는 외양간 옆 작은 방에 묵으라고 했고 따뜻한 이불과 함께 손수 뜨개질한 모포를 내주었다. 늦은 밤 불빛 아래에서 나는 작은 책자 하나를 펼쳤다. 인사법에 대한 예시조 모음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그녀가 직접 엮은 것이었다. 나는 그 글거들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손끝보다 눈길이 먼저 가야 인사요. 말보다 숨결이 먼저 담겨야 참 인사다. 그 말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익숙하게 나누는 인사는 어쩌면 가장 잊기 쉬운 진심을 확인하는 방식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밝자 나는 짐을 싸며 수련 씨에게 말했다. 덕분에 차 한 잔이 아니라 3한 모금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을 나서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이 남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 말이 어떤 복보다도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찻방을 나서며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 역시 손을 모아 나를 배웅했고 이별의 말 대신 이렇게 했다. 언제든 차가 생각나면 들르세요. 그 인사는 마치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도록 이끄는 마지막 등불 같았다. 길 위에서 진심 어린 인사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날 이후 나는 매번 머리 숙일 때 마음을 담아본다. 그 차향은 아직도 내 기억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퍼지고 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모포 아래서 느낀 그 밤의 온도는 지금 내 걸음에 묻어 있다. 인사란 결국 마음의 차 한 잔이라는 것을 나는 그 찻방에서 분명히 배웠다. 남쪽으로 발길을 돌린 건 이듬해 봄이 되기 전이었다. 겨울을 지나며 나의 두 어깨에도 어느덧 묵직한 시간이 내려앉았다. 강원도 산골과 경기 찻방에서 얻은 사람들의 말과 마음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안고 천천히 전라도 쪽으로 내려갔다. 전주를 지나 순창과 곡성을 거쳐 해남에 이르렀고 바다 내음이 나는 마을에 도착한 것은 음력 3월 초하루 무렵이었다. 그 마을은 진도 앞바다를 마주한 작은 포구 마을이었다. 바람이 낮게 불고 멀리 갯벌 위에 노을이 퍼지면 마치 온 세상이 붉은 물감으로 칠해진 듯했다. 나는 바닷가에 인접한 조가 하나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 집은 어릴 적 사형을 당한 조카를 잊지 못하고 사는 노모가 혼자 거주하는 곳으로 인근 절의 주지 스님 소개로 길손이 머물 자리를 빌린 셈이었다. 그 노모의 이름은 박을분이었고 나이는 80이 훌쩍 넘었다.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쌀뜨물을 들고 닭장으로 가 닭들을 챙겼다. 말수는 적었으나 집안 구석구석에 정갈한 손길이 스며 있었다. 하루는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나는 부엌에서 된장을 덜어 국을 끓이고 있는 분께 어르신을 도왔다. 그분은 뚝배기를 불에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 뚝배기는 50해가 넘었소.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지. 그 아이가 세상 떠난 뒤론 그냥 저 혼자 쓰고 있어. 나는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멀리 아주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분계 어르신의 아들은 일찍 객지로 나갔고 조카인 동주가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랐다 했다. 동주는 마을 어귀의 공립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총명한 아이였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홀어머니를 도우며 공부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발생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20살의 나이에 관가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분계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늘 말했다 한다. 그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도 착한 인사쟁이였지요. 누구를 보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가다니. 그녀는 국을 휘젓다 말고 천천히 국자 손잡이를 쥐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건 그 집에서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분계 어르신은 나를 며칠간 더 붙잡아 두었다. 처음엔 음식 나누듯 나를 대하더니 이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대해주었다. 나는 불편할까 조심스러웠지만 그녀는 오히려 내게서 아들의 기척을 느끼는 듯했다. 내 아이가 그랬지요. 바닷가를 걸을 땐 꼭 물을 한 번씩 떠보다가 돌아왔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바다가 괜찮은지 묻고 오는 것 같았소.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나를 데리고 갯벌로 향했다. 해가 막 지고 물이 빠지기 위해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붉게 물든 갯벌 위에 우리 둘의 발자국이 깊게 남았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바다를 향해 조용히 인사를 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깊숙이 인사를 하는 모습은 마치 바다를 향한 사죄이자 고요한 기도의 형상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내게 물었다. 인사라는 게 꼭 사람에게만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난 요즘엔 이렇게 바다에도 인사하고 돌담에도 심지어 저 나무에도 인사해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그 말을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계 어르신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인사는 삶을 나누는 짧은 고백이자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가 아닐까? 내가 그동안 배워온 인사의 의미에
분개 어르신은 또 다른 결을 더해 주었다. 며칠 뒤 나는 떠날 채비를 했다. 어르신은 손수 싸주신 보자기를 내게 안겨주며 말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 나중에라도 내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당신은 그걸 어딘가에 남길 수 있는 분 같소?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나는 바다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나는 그 속에서 동주의 말 없는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 인사는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 길고 무거운 진심이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인사임을 나는 그 바닷가 마을에서 알게 되었다. 초파일이 다가오던 어느 봄날, 나는 경상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들렀다. 이름도 소박한 매화골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산등성이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이름 그대로의 정취를 품고 있었다. 길손들이 드문 그곳엔 오래된 사찰 하나가 있었다. 산 위에 나무들로 둘러싸인 작은 절, 그곳에서 묘인 스님을 만났다. 묘인 스님은 이미 80이 넘은 노승이었다. 주름이 깊었고 눈매는 맑으면서도 깊은 산속 계곡물처럼 조용히 흔들렸다.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오랜 길을 걸은 자의 바랜말이 있고 마음엔 질문이 있지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칠간 절에 머물며 청소며 나무 패는 일을 도왔다. 스님은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한마디가 길게 남는 분이었다. 저녁 공양 후 촛불 아래 그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자네가 찾는 건 진짜 인사라 했지요. 그럼 묻겠습니다. 자네는 자니 자신에게 인사한 적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담아 인사하려 애써왔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본 적이 없었다. 스님은 내 손에 낡은 나무 조각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조각은 누군가의 손때가 많이 묻은 듯 매끄러웠고 조각 한가운데에는 자심경배, 자심경배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내 스승이 내게 남긴 것입니다. 인사의 시작은 결국 자신과의 약속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지요. 그날 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혼자 암자 옆 바위에 앉아 있었다. 매화 꽃잎이 흩날리며 바위 위에 내려앉았다. 산새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안에 잠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고생했다. 잘 견뎠다. 그대로 였기까지 왔구나. 그 말이 오래도록 들리지 않던 내 안의 인사였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모든 인사의 시작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내게 차를 내주며 조용히 물으셨다. 인사를 한다는 건 무엇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들여놓는 걸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레 답했다. 마음을 비우는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들여놓는 일 같습니다. 그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긴 삶의 결심이기도 해요. 자네, 산 아래 들녘 쪽에 가보겠소? 그리하여 나는 그날 산을 내려가 논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저 멀리 벽돌집이 한 채 보였고 그 앞에 소박한 이름의 찻집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기다림의 찻집이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중년의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름은 최연정이라 했다. 그녀는 매화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돌아가신 부모의 집터의 찻집을 열었다고 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개 말을 아껴요. 말보단 눈빛으로 인사를 하곤 하죠. 그녀는 내게 작고 투박한 도자기 잔을 내주었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동작 속에 따뜻한 정과 서로를 인정하는 깊은 교감이 스며 있었다. 찻집벽 한편엔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다녀갑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오길 바랍니다. 같은 짧은 인사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마음의 결이었다. 나는 조용히 묻고 싶었다. 이 많은 인사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건 어떤 말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던 한 손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종이에 한 글자만 적고 갔어요. 미안. 그 한 글자가 아직도 마음에 박혀 있어요. 나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인사는 고맙다는 말보다 더 간절하고 어떤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다.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왔을 때 말은 비로소 인사가 되는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스님은 내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론 자네가 가는 곳마다 자네가 누군가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오. 누군가 자네의 인사를 보고 자기 안의 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나는 오래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 인사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동안 진심을 담은 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매화꽃이 한 잎씩 어깨에 떨어졌다. 나는 그 꽃잎들에도 속삭이듯 인사를 건넸다. 고맙다. 오늘을 살아줘서. 전국을 떠돌다 보면 사람보다도 계절이 먼저 말을 건네는 때가 있다. 그해 여름, 나는 경북 내륙의 한 작은 읍내에 머물게 되었다. 사방이 들판으로 둘러싸인 평야지대였고 그 가운데로 낡은 기찻길이 곧게 뻗어 있었다. 이따금 오래된 디젤 기관차가 천천히 지나가면 아이들이 달려나와 손을 흔들었고 나는 그 모습을 먼 길의 배웅처럼 바라보곤 했다. 그 마을 이름은 송편이었는데 지명보다 더 오래된 이름처럼 느껴지는 동네였다. 논두렁에는 우렁이와 개구리 소리가 가득했고 할머니들이 떼약볕 아래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김을 메고 있었다. 나는 읍내 외곽의 정미소 뒤편에 자리 잡은 착간 방에 짐을 풀었다. 주인은 70을 넘긴 권말순 아주머니로 남편 없이 오랫동안 홀로 살아온 분이었다. 처음엔 방세를 내고 묵겠다고 했으나 말순 아주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내 집에 들어선 이는 다 손님이지 장사치로 드리지 않소. 하면 물이나 길어주시오. 그날부터 나는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드리고 새벽마다 뒷마당에 놓인 나무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밥상에 된장국과 묵은지를 얹어주며 말없이 나를 바라보곤 했다. 무뚝뚝한 분 같았지만 밥상머리의 손놀림은 살뜰하고 다정했다. 며칠이 지나자 사는 이들의 사정이 자연스레 귀에 들어오기 위해 시작했다. 동쪽 언덕에 사는 최필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읍내로 자전거를 타고 가 낭독 모임이란 걸 연다고 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부인이 남긴 일기장을 매일 한 페이지씩 읽는 시간이었다. 이따금 동네 어르신들이 몇 명 모여 함께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나는 호기심에 따라가 보았다. 낡은 제과점 2층, 바람이 잘 통하는 방에 작은 좌식 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흰머리의 필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부인의 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다. 그날의 글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오늘도 필구 씨는 묵묵히 나를 바라보며 식사 인사를 건넸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내겐 가장 든든한 밥이었다. 글을 다 읽은 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이 사람은 늘 내게 인사를 먼저 건넸지요. 화가 나도, 속이 상해도. 그게 그 사람과 나를 끝까지 이어준 끈이었어요. 그 말에 방 안은 고요해졌다. 인사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건네는 방식이라는 걸 나는 그 노인의 말에서 느꼈다. 그날 저녁, 찻간으로 돌아오니 말순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가지를 따고 있었다. 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가가 물었다.
아주머니는 누군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름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이었다. 그러고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옛날에 내가 20살 때 사내 하나가 있었지요. 나와 혼인 약속까지 했던 사람인데 전쟁통에 끌려가 소식이 끊겼어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봉투엔 말순아,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라고 쓰여 있었소. 그 말 한 줄이 내 평생의 인사가 됐어요. 그녀는 그 말 뒤로 아무 말 없이 다시 가지를 다듬었다. 나는 그 옆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전해지지 못한 말도, 늦게 도착한 말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되었다. 며칠 후,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옛말 잔치라는 행사가 열렸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옛말을 들려주는 자리였고, 나는 말순 아주머니와 함께 따라갔다. 아이들은 동그랗게 앉아 어르신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다. 할머니,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해야 해요? 말순 아주머니는 무릎을 다독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인사는 말이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표시란이다. 인사 없이 마음을 여는 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단다.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다. 그럼 내 인사를 안 받아주면요? 아주머니는 조금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래도 내 인사는 헛된 게 아니야. 진심은 꼭 돌아오니까. 그 말은 나에게도 큰 울림이었다. 여행하며 수없이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다친 마음 앞에서 나도 주춤한 적이 많았다. 진심이 닿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조차 어쩌면 언젠가 돌아올 씨앗을 심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날, 나는 다시 짐을 꾸렸다. 말순 아주머니는 여느 날처럼 묵은지를 싸서 보자기에 곱게 묶어주셨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인사는 가는 이가 아니라 남는 이의 기도기도 하리라. 자네, 어디 가서도 인사를 먼저 잊지 말게. 나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정미소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마을 어귀, 아이들이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고 하늘엔 하얀 구름이 흘러갔다. 나는 그 아이들 곁에 서서 함께 손을 흔들었다. 안녕.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가을 냄새가 문득 코끝에 스칠 무렵 나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잇는 고갯마루 어귀에 있는 한촌에 닿았다. 마을 이름은 월암골이라 불렸고 반달처럼 휘어진 계곡을 따라 논밭이 다소 곳이 내려앉아 있었다. 들녘 끝자락엔 낡은 정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그곳에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시를 읽고 세상 돌아가는 말을 나눈다고 했다. 나는 마을 어귀에 자리한 두 칸짜리 초가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 집의 주인은 백춘삼이라는 70대의 노인이었는데 전직 훈장 출신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던 분이라 했다. 백노인은 키가 작고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말투 하나하나에 묵직한 단정함이 배어 있었다. 길 떠나는 이의 발에는 연기보다 묽은 듯이 흐르지요. 하면 자네는 무엇을 찾는 중이오? 노인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진심이 담긴 인사 한 줄, 그것이 어떤 말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말에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차를 내왔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방 안 가득 번지자 그 속에서 오래된 숨결이 섞이는 듯했다. 그는 나를 매일 정자에 데리고 나가 여러 어르신과 마주하게 했고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람들 각자의 인사법을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하얀 수염이 인상적인 김만복 어르신이 말했다. 나는 손주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보다 글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이지요. 그래서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인사를 담은 짧은 편지를 씁니다. 잘 읽거라. 이번 주도 힘내라.
같은 말이지. 그 글을 보며 아이는 울었다고 하더군.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인사는 단지 만날 때의 인사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이어주는 실처럼 여겨졌다. 며칠이 지나고 백노인은 나를 데리고 마을 남쪽 끝 봉분이 많은 언덕으로 향했다. 거기엔 나지막한 비석 몇 기가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엔 다소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었다. 아무런 이름도 없이 단지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내 너를 먼저 인사했던 나를 잊지 않겠다. 나는 그 글고 앞에서 한참이나 말을 잃었다. 노인은 한참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젊었을 적 평생을 곁에 두려던 여인이 있었지요. 그러나 혼인을 앞두고 그녀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저 말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내게 수줍게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인사를 자신은 평생 잊지 못했다고. 죽기 전까지 말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나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느꼈다. 어떤 인사는 첫마디로 사람의 생애를 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겐 삶의 의미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겼다. 백노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게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오래된 한지에 또박또박 써 내려간 글이 담겨 있었다. 내용은 다름 아닌 인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한 짧은 수필이었다. 한 구절은 이랬다. 인사는 사람의 문턱이다. 넘기 위해선 고개를 숙여야 하고 지나고 나면 따뜻한 발자국이 남는다. 그러니 인사란 나의 무릎을 낮추는 연습이며 타인의 그림자를 밝히는 등불이다. 나는 그 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었다. 밤이면 촛불 아래서 그 문장을 되새겼고 문득 내게도 이런 글을 건네준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다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해 가을, 월 암고랜 은행잎이 한꺼번에 떨어지기 위해 시작했다. 바람이 불면 노란 비가 내리듯 온 마당이 부드러운 금빛으로 덮였다. 백노인은 내게 말했다. 자네가 떠나기 전 마을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지 않겠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이 모이는 사랑채 마당으로 향했다. 거기엔 14명의 아이가 줄지어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켠 뒤 아이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만날 땐 먼저 인사하고 떠날 땐 인사를 남겨야 해요.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이어주는 달이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인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밤엔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말하세요. 그게 여러분 삶의 시작이자 끝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눈동자들 속에 어렴풋이 무언가가 스며드는 듯했다. 떠나는 날, 백노인은 내 손에 작은 책자를 하나 쥐어주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각자 적은 인사의 말이 엮인 수첩이었다.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록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지언정 진심은 길게 남는다. 그러니 인사를 두려워 마라. 나는 그 수첩을 품에 넣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백노인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받아주었다. 그 인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이어진다는 걸 이제 나는 알 수 있었다. 월 암고래 햇살은 붉고 따뜻했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오래도록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가르쳐 주셔서. 늦가을의 기온이 골짜기를 감돌던 어느 날, 나는 전라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포구마을, 송상진에게 닿았다. 해안선을 따라 굽이진 길을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하고 오래된 기와지붕들이 어깨를 맞대고 줄지어 있었다. 바람엔 젖은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고 갈매기 울음은 먼 바다에서부터 마을 끝까지 따라왔다. 그곳에서 나는 정맥탕이라 불리는 집에 머물게 되었다. 100년이 넘은 고택으로 대청마루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창호지는 바람이 불면 가볍게 떨렸다. 집주인은 오순도 할머니였다.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갈했고 목소리에는 해풍을 맞고도 무너지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여긴 인사를 참 많이 하는 마을이야. 새벽이면 고기잡이배 떠나는 뱃사람들이 서로 안전하라고 인사하고 해질 무렵이면 다시 고맙다며 마주 보는 곳이지. 할머니는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조용히 그렇게 말을 건넸다. 나는 며칠간 그녀를 따라 시장을 다니고 포구를 돌고 마을 어귀에 있는 해신당에도 들렀다. 해신당 앞에는 매일 누군가의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대부분은 짧은 인사였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로 갚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겐 인사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절이 아니라 바다와 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나누는 매일의 약속이었다. 그것이 내겐 새삼스레 낯설고 경이롭게 느껴졌다. 하루는 오순도 할머니가 말없이 내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안엔 누렇게 빛바랜 편지가 들어있었다. 조심스레 펼치자 또박또박 정성껏 눌러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순도야. 바다에 나서면 늘 내 인사소리가 들린다. 조심하소, 해 돌아오소, 그 말이 가슴을 지켜준다. 고맙다. 편지 말미에는 이름 없이 단지 그날의 일화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30해 전에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 저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말이야. 그때부터 나는 매일 그에게 인사를 건네. 돌아오지 않아도 바다는 듣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뒤 나는 바다가 무섭도록 깊고 동시에 사람의 말을 간직하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해마다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고 같은 말로 답장을 적어 놓는다고 했다. 오늘도 잘 다녀오시오.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갔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파도는 잔잔히 밀려왔다. 그녀는 작은 나무패에 글을 적더니 그것을 노끈에 묶어 바닷물에 띄웠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그분께 닿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닿지 않아도 괜찮아. 인사는 받기보다 보내는 게 먼저니까. 그리운 마음을 견디는 법이지. 그 말은 내 마음 한편을 오래도록 울렸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바닷가를 걸으며 혼잣말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내가 나로서 여기 있는 것에 감사하다. 며칠 뒤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중년의 여인 한 명과 마주쳤다. 그녀는 해녀였고 이름은 정소희였다. 손등이 거칠었고 눈빛은 고요했다. 그녀는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바닷가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한다고 했다. 살아있음에 인사하고 오늘도 바다를 건넜음에 고마워서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인사를 하다 보면 지루하거나 습관처럼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습관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나 자신에게. 내일도 다시 여기 서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장을 꺼내 짧은 문장을 써 내려갔다. 나는 오늘도 내게 인사를 건넸다. 살아줘서 고맙다. 떠나기 전날 오순도 할머니는 다시 내게 한마디를 남겼다. 자네가 이제껏 배운 인사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건 무엇이었소?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받지 않아도 보내는 인사요. 그리고 내게 스스로 건넨 첫인사요.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은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인사를 배울수록 외로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법이요. 나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다.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익숙한 골목의 숨결에 몸을 기대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여전히 시골의 바람과 노인의 말투, 바다 냄새에 머물러 있었다. 그 여운이 깊을수록 나는 평범한 인사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성북동에 있는 작은 다방, 청운다실로 발길을 옮겼다. 청운다실은 1970년대 중반쯤 지어진 듯한 건물로 벽지는 낡았고 종이 문 사이로 햇살이 뉘어졌다. 그곳을 운영하는 이는 유정숙 여사였다. 올해 75을 넘긴 그녀는 짙은 회색의 저고리에 옅은 푸른빛 치마를 입고 머리는 가지런히 틀어 올려 단정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 그녀는 내게 다가와 물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어디서 바람을 안고 오셨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내 앞에 구절초 차를 내놓았다. 연한 향기가 났다. 그리고 그 찻잔 옆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인사로 시작되었습니까?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따금 이렇게 묻고 손님이 남긴 답을 모아두고 있다고 했다.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그 안을 열어 보여주었다. 수백 장의 쪽지에는 다양한 글씨체와 말들이 적혀 있었다. 수고했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울었다는 이도 있었고 미안해라는 말을 듣지 못해 열애가 지나도 마음이 막혔다는 이도 있었죠. 사람의 하루는 어떤 인사 한 줄로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기도 하는 법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레 물었다. 여사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는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먼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쯤 내 남편이 이 다방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늦지 않게 돌아올게, 아주 평범한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 나는 매일 이 자리에서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기를 바라며 살았지요. 그녀의 손끝이 찻잔을 감싸 쥐었다. 그 따뜻한 온기보다 말 한 줄이 남긴 인연의 흔적이 더 깊어 보였다. 그녀는 그 말을 약속이라 여겼고 매일 다방 문을 열며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씩 그 다방을 찾았다. 처음엔 그저 차를 마시러 갔지만 점점 그녀가 만든 인사상자에 빠져들게 되었다. 익명의 손님들이 남긴 진심 어린 인사들은 서로 다른 삶의 파편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조각들이 묘하게 맞물리며 한편의 삶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하루는 노란색 쪽지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인 문장이 유난히 눈에 박혔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안녕을 빕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유정숙 여사에게 물었다. 이 글을 남긴 이는 누구였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몰라요. 다만 그 문장을 본 다음 날 눈물 흘리는 청년이 한 명 다녀갔어요.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나갔죠. 어쩌면 그가 쓴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고. 그 말에 나는 무언가 깊은 허공을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인사를 주고받지만 그중 어떤 인사는 마음에 스며들어 평생을 울리는 여운이 된다. 그것이 당신의 안녕을 빈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여운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상자에 나의 인사를 남겼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길 빕니다. 며칠 뒤 청운다실에 다시 들렀을 때 여사는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의 인사를 받은 누군가 웃으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모르지만 진심은 닿았습니다. 나는 그날 하염없이 그 다방 창밖만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햇살이 나뭇잎 위에 부서지고 유정숙 여사는 말없이 찻잔을 내어주었다.
그 안엔 구절초 차 대신 생강차가 담겨 있었다. 이젠 찬 기운이 돌아왔으니 마음도 따뜻하게 해야지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겐 그 어떤 인사보다도 깊고 따뜻했다.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단 한 줄이라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야겠다고.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르니까. 유정숙 여사와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나는 매주 그 다방에 가는 일이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다방 앞 느티나무는 어느새 잎을 털어내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단정히 걸어두었던 회색 목도리를 한 번 더 고쳐매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차를 내리고 있었고 그날은 진피차였다. 향이 맑고 은은하여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았다. 여사님, 오늘도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내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마다 잊지 못하는 인사가 있듯 지우고 싶은 인사도 있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듯 조용하고 단단했다. 오래전 이 다방 단골 중에 장필수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매일 이른 아침이면 꼭 첫 손님으로 와서 검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갔지요. 그분은 말수가 적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어요. 유 여사, 혹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란 게 있다면 어떤 말이겠소?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고 했다. 용서란 그저 미안합니다나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릇처럼 느껴졌기에. 그런데 며칠 뒤 장노인은 한 장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그의 지난 삶이 조용히 담겨 있었다. 장필수는 젊은 시절 순천에서 공무원이었고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청탁에 연루돼 파직당하면서 가족에게도 등을 돌렸고 그 후로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지낸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다. 자식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의 부고도 우연히 신문을 통해서야 알았단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건넬 수 있는 인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말이겠지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조차 짐이 되지 않기를. 그 편지를 끝으로 그는 다방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 여사는 며칠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의 이름으로 경찰서에 유실물 접수를 하고 인근 병원에도 문의했지만 소식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 다방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양복 차림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유 여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혹시 장필수라는 분이 이곳에 자주 오셨던 적이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노인의 마지막 편지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울컥하며 털어놓았다. 그분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최근에야 병원에서 유품 중에 이곳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곳을 마지막으로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상처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유 여사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한 장의 종이와 펜을 내밀었다. 무엇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남기고 가세요. 남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늦게라도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는 지금도 그녀의 인사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인사는 시작만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끝을 위한 말이기도 하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깊이 느꼈다. 나는 문득 나 자신의 마지막 인사는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사람은 수많은 인사를 주고받으며 살지만 어떤 인사는 시간의 층위를 넘어 한 사람의 생을 관통하기도 한다. 장필수 노인이 건넨 마지막 말처럼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조차 그 자체로 하나의 깊은 인사가 되는 것이다. 그날 다방을 나서며 유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늘 좋은 인사만 남기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때론 용서받지 못할 인사도 그 사람을 떠나게 하지 않는 끈이 되기도 해요. 그 끈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니까요. 나는 그 말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어떤 이에게 말보다 깊은 인사를 남길 수 있을까? 서울의 초겨울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다방의 종이 문을 닫으며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 바람이 어쩐지 장필수 노인의 마지막 뒷모습 같았다.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인사. 그날은 이른 봄이었다. 아직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연분홍빛이 머금기 위해 시작한 걸 보니 매화가 슬그머니 피어오른 모양이었다. 나는 유정숙 여사와 약속한 날보다 하루 먼저 다방을 찾았다. 평소보다 일찍 열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그녀는 여느 때처럼 고요한 얼굴로 닭이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반가움보다는 놀람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오늘은 문득 누군가의 오래된 인사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여사님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꺼내 들었다. 맑은 대추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이고 향긋한 증기가 일렁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날 제 삶에 직접 닿았던 이야기니까요.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방 앞 골목을 지나던 봄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저고리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제 나이 27, 남편을 보내고 홀로 살아야 했던 그해 봄이었어요. 아들 하나 있었지요. 이름은 애경. 4살이었는데 말을 참 곧잘 따라 했어요. 봄마다 엄마 꽃 하며 꽃잎을 따다 제 무릎 위에 올려놓던 아이였지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농사일을 돕다가 마을 언덕에서 말에서 떨어져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시댁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랐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말을 잃었지요.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아침마다 남편의 묘소에 올라가 인사를 올렸다고 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미안합니다였다고 했다. 잘 살려보지도 못하고 보낸 남편, 아이와의 삶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모든 것이 죄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4월의 햇살이 참 고운 날이었죠. 태경이가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그 작은 손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안 울어요. 내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오래 닫혀있던 문이 탁 하고 열리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태경과 함께 집 앞에 작은 마당에 꽃을 심기 시작했다고 했다. 봄이면 매화, 여름이면 나리꽃, 가을이면 국화를 피워내며 남편의 자리를 꽃으로 채웠다. 세월이 흘러 태경이는 서울로 대학에 갔고 저는 혼자 남아 이 다방을 열었어요. 처음엔 그저 살아보자 했는데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모이니 자연스레 이곳도 누군가의 쉼터가 되었지요. 그러다 어느 해 태경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가 그 소식을 들은 건 다방 문을 닫으려던 겨울 저녁이었다. 그날은 한 손님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이었어요. 그 손님은 말없이 다방 구석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기 직전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잘 계셔야 합니다. 아직 끝난 인사가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태경이 같았어요. 옷차림도, 말투도. 아무 근거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날 태경이 다녀갔다고 믿고 있어요.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다방 문을 밀고 들어와 바닥에 먼지를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고 그 온기 속에서 어릴 적 할머니의 냄새가 느껴졌다. 햇살에 말린 이불 냄새와 된장찌개가 끓던 부엌, 그리고 마당에 핀 진달래꽃. 그래서 말이에요.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다. 삶에서 가장 깊은 인사는 꼭 입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더군요. 누군가를 위해 매일 다방 문을 열고 차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인사지요. 다만 받는 이가 알아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나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고 돌아왔다. 서울의 봄은 아직 완연하지 않았지만 다방 안의 온도는 분명 봄이었다. 사람의 말에는 때론 꽃보다 더 깊은 계절이 숨어 있었다. 그 계절을 알아보고 기억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인사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다. 봄이라기엔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듯했고 다방 창가에 앉은 이들의 어깨에는 어느새 담요 한 장이 얹혀 있었다. 나는 늘 그랬듯 유정숙 여사의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고 여사는 나를 보자 반가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이른 봄 햇살보다 따뜻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묻자 그녀는 찻잔을 꺼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조용히 나를 따라온 어느 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래된 인사 하나가 사람을 바꿔놓은 날 말이지요. 그녀는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골목은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계절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풍성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 손님은 7년 전쯤 다방을 처음 찾아왔단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있던 젊은 남자. 이름은 조승호, 나이 32. 말수 적고 손끝엔 늘 떨림이 남아있던 청년이었다. 그 친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만 마시고 갔어요. 가끔은 그 잔도 다 마시지 못한 채 떠나기도 했고요. 승호는 전직 교사였다고 했다. 남몰래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 결국 그는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누명을 벗었을 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사람에 대한 신뢰도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문득 물었어요. 여기선 왜 아무도 묻지 않아요? 왜 여긴 그냥 있어도 되는 느낌이 들까요? 나는 여사의 눈빛이 잠시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했다. 아무 말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 이야기를 꺼낼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 인사예요. 그 말이 승호에게는 깊게 박혔던 모양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위해 시작했다고 한다. 과거의 상처, 어머니의 병환, 버려진 듯했던 교단 생활.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과거를 묻거나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오래된 인사 하나쯤은 숨기고 살아요. 용서를 구하고 싶거나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못한 말들 말이지요. 그 아이도 그런 말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승호는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늘 아버진 먼 길 떠났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동시에 그리워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 한마디 못했던 것이 평생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편지 한 장을 가져왔어요. 한참을 주저하다가 저한테 보여줬죠. 내용은 단순했어요. 아버지, 아직도 당신을 원망하는지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말만큼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편지를 보여준 뒤 승호는 다방을 떠났다고 했다. 여사도 그의 소식을 오래 듣지 못했다. 그런데 3년쯤 지난 어느 봄날 다방 문이 열리고 승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전보다 단단해진 표정으로 문턱을 넘었고 품 안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 책은 아이들한테 들려줄 짧은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었어요. 손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간 이야기들이었죠. 인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작별, 만남, 기다림, 용서, 모두가 인사라고 말하는 작은 우화들. 그 책 한 권은 곧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몇몇 학교에서도 읽혔다고 한다. 승호는 다시 교단에 서진 않았지만 지역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가 있어요. 그때 여사님이 내 차를 식지 않게 지켜준 덕분에 나는 세상과의 마지막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말 없는 인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하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인사란 참 이상한 것이다. 단 한마디의 말, 혹은 말 없는 온기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다. 여사는 마지막 찻잔을 내밀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인사, 그저 습관처럼 흘리는 말들 속에도 누군가에겐 평생의 따뜻함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도 아껴선 안 되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봄비리 다시 창가로 흘러들어 다방 한편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누군가의 인사가 내 안에 스며드는 느낌, 그것은 결코 짧지도 가볍지도 않은 인연의 씨앗이었다. 유정숙 여사의 다방은 참 묘한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계절과 무관하게 언제나 같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오래된 소반에 올려진 백자 찻잔에는 묵묵한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다방 안은 은은한 보이차 향으로 가득 찼고 여사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내게 말을 건넸다. 오늘 이야기는 한때 웃음을 잃었던 사내가 다시 웃음을 찾게 된 이야기랍니다. 인사는 웃음과 닮았어요. 억지로 내뱉으면 금방 들켜버리거든요. 그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창가에 놓인 노란 수선화를 바라보았다. 이야기는 15년 전 그녀가 잠시 서울을 떠나 강릉 외곽의 바닷가 마을에서 지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름은 월송리, 겨울이면 파도가 담장을 넘어오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다. 그 마을엔 김봉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단다. 나이는 53, 덩치가 크고 손은 자갈처럼 거칠었으며 얼굴은 늘 굳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조차 그를 멀리했는데 이유는 간단했다. 말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어떤 인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마을에 처음 갔을 땐 저도 무서웠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가까이 다가가면 돌뿌리 같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매일 아침이면 내 집 앞 바닷가를 정리해주곤 했어요. 밀려온 해초를 걷어내고 모래밭을 고르고 나무 조각을 말없이 치우는 봉식. 누구도 시킨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늘 그러했다. 그런데도 그는 한마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얼굴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김씨 아저씨, 오늘도 조용히 인사하고 가시는군요. 그랬더니 그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그녀는 봉식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다. 처음엔 고개 끄덕임 하나, 다음엔 짧은 숨소리 하나. 그리고 비 오는 날, 봉식이 그녀에게 조용히 건넨 것은 젖은 종이봉투 하나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담겨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봉식과 아내,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 웃고 있었다. 여사는 말없이 편지를 읽었다. 내가 웃음을 잃은 날은 바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파도는 아내와 아이를 데려갔고 나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말도, 웃음도, 인사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고맙습니다가 나를 다시 깨우는군요. 그녀는 편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바닷가로 나갔다.
봉식은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함께 해초를 걷어냈다. 말은 없었지만 그날 바닷바람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바다를 정리한 뒤 내 문 앞에 한마디를 써놓고 갔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네요. 차 한잔 하실래요? 말이 줄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봄날 여사는 그에게 작은 차상을 내어주며 말했다. 웃음이 돌아오셨군요. 봉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고 한다. 그 웃음, 사실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내가 그걸 꺼내는 법을 잊었던 거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봉식은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위해 시작했고, 마을 잔치 때면 누구보다 크게 웃으며 앞줄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의 인사는 이제 손끝이 아닌 웃음으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웃는다는 건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기 위해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의 인사 한마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요. 나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유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무명천처럼 마음을 덮어주는 따스함이 있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웃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는 그녀의 이야기는 그날따라 유독 오래도록 남았다. 밖으로 나서며 나는 문 앞에 있는 수선화를 바라보았다. 그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았다. 마치 봉식이라는 사내처럼 누군가의 조용한 인사를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는 것 같았다. 인사란 참 묘한 것이다. 말없이 건네는 미소 하나, 조용히 머문 따뜻한 시선 하나, 그것이 누군가의 오래된 겨울을 끝내주는 봄이 될 수도 있다. 그날 나는 다방 문을 나서기 전 유정숙 여사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짐 같은 것을 읽었다. 매번 찻잔에 담기던 이야기가 하나의 마무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 바람이 분다는 말도 조용히 잦아들고 어느새 하는 뒷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며칠 뒤 여사는 나를 조용히 불러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정갈했다. 이건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이야기예요. 여사는 그렇게 말했다. 아이란 그녀가 말하던 인사를 잊지 않았던 스님 제자 중 하나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원이었다. 16살의 부모를 여의고 여사가 잠시 몸담았던 해남의 고찰 청운사로 흘러들어온 소년이었다. 눈빛은 맑았으나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누가 불러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없다는 이유로 스님들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으나 유 여사는 그 아이가 특별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어느 겨울날 대웅전 앞마당에 쌓인 눈을 지우던 지원이 얼음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그 모습을 본 여사는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와 따뜻한 찜질을 해주었다. 아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누님, 말이 무서워요. 그 말에 여사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왜 무섭니? 지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릴 적 엄마 아빠가 싸우던 날도 떠나던 날도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말은 욕설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자랐어요. 말은 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입을 닫았어요. 여사는 천천히 아이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그렇다면 말도 꽃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밤지훈에게 짧은 인사를 써서 건넸다. 잘 자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혹은 아침밥 맛있게 먹고 활기차게 시작해요. 아이는 처음엔 읽기만 했지만 어느 날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누님도 잘 자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조금씩 달라졌다. 조용히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다쳐 울던 동자승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사람들은 말이 트였다고 기뻐했지만 여사는 그보다도 그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다.
말의 힘은 그 속에 담긴 진심에 있다는 것을 여사는 그 아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다. 그런데 몇 해 뒤 지우는 저를 떠났다.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줄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길을 나선 것이다. 편지에 따르면 그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말없이 살아온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마디씩 자신이 배운 인사를 건네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요. 여사는 마지막 말을 그렇게 맺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뒤로도 한참 그 이야기를 곱씹었다. 고요한 마음의 물결처럼 그 인사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어떤 생채기를 닦아주는지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 봄비가 내렸다. 동네 골목마다 매화향이 진동하던 날, 나는 다시 여사의 다방을 찾았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조심스레 놓인 찻잔 하나와 짧은 쪽지가 있었다. 잘 다녀오세요. 저는 잠시 머무른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사의 필체였다. 그 아래 수선화 한 송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나뭇가지들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익숙한 찻잎향이 코끝을 스쳤다. 어쩌면 여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인사를 남긴 것이리라.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에는 무언가를 건넨 이의 믿음과 기다림이 함께 담겨 있었으니까. 돌아오는 길, 동네 아이 하나가 내게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지냈니? 작은 말이었지만 그 순간 어쩐지 여사의 목소리가 내 곁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인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시대에서 시대를 건너며 조용히 이어지는 물결처럼 흘러간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말을 다시 불러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여줄 작은 봄이 되기를 바라며